가장 베이스라인은 네, 뭐냐? 네,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감독과 코치진이 와야 된다.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벤투 감독 정도에게 쓴 비용 정도가 거의 맥스일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후에는 약간 흠이 발생해야 돼요. 아시아 한국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라서야 되겠다. 절치구심. 네, 약간 이런 느낌, 헌포중매. 이런 느낌으로. 그 국내파 감독도 아까 말한 그 베이스라인 선수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선수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국내파 감독이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있으신 국내 감독들보다는 젊은 감독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그 나이가 있는 국내 감독들은 앞으로 이제 안 만나고 살. 네 여러분 축구 뒷담화 시간입니다. 아니 저 빨대에서 입을 띄기도 전에 오프닝을 이게 해. 이제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진짜? 네. 아니 그래도 위원님. 좀 추한 모습을 내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어울리죠. 네, 괜찮아? 원래 어떠셨는데? 원래 좀 흰머리 있으셨나요? 흰머리가 좀 있었는데 네. 그 카타르에서 따고 왔는데 머리가 새하얘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평생 처음으로 염색을 했는데 내 머리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네. 이거 다음부터는 그냥 안 할까 다시 생각 중인데 아무튼 카타르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살아왔습니다. 내 생애 가장 긴 해외 출장. 진짜 그렇죠. 한 달 남짓 정말 한 달이 더 됐죠. 그러니까 대회 시작하기 전에 갔으니까. 대회 시작하기 며칠 전에 갔다가 하루 또 있다 왔으니까 한 35, 6일 됐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우리 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저 훌륭한 저 해설 무용담은 잘 듣고 있고 무용담까지. 하여튼 네. 뭐 시청률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하고 왔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했다는 것만. 네. 시청률 현재 낮은 문제니까요. 그거는 뭐 저 본질적인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해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뒷담화 형식으로 위원님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만남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거 출연료 주는 거지? 당연하죠. 아니 뒷담화 그러니까 뭔가 좀 음성적인 것처럼 저희가 인식이 돼서. 음성이지만 양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는 건 네. 굉장히 음험하고 이제 음흉하고 그런 거는 또 출연료 안 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이런 걸 더 비싸게 칩니다. 뒤에서 하는 걸 더 비싸게. 원래 좀. 저희가 공식적으로 원래 음흉한 집단인 거지? 네. 원래는. 여기서 녹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나 지금 좀 전에 4층 가서 김근호 PD 보고 왔어. 여기가 이 추방궁이라고 제 개인 공간입니다. 개인 그거 공간이니까 추 다시 뭐 추? 제가 이제 별명이 추맨이니까 이게 그 아방궁 플러스 추맨에서 추방궁. 추방궁. 추맨이 아니, 하는 나는 아방궁. 아니 나는 순간 추방된 사람 여기다 수용하는. 사실 추방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기엔 좀 호화롭죠. 근데. 약간 좀 감옥 같고 네, 그래. 약간 어두컴컴하고. 창고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서 보니까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저 쌩쌩했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건강했어요. 안 아프셨어요 가서? 저는 뭐 여담이지만 내가 이날이 때까지 나는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 물론 이게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걸린 바 없는데 현장이 또 코로나 보다도 그 일교차 같은 게 심하고 그리고 또 에어컨이 또 싱싱대는 데 나와 있다가 또 에어컨 없는 데 갔다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왜 저 국가대표 선수들도 저 외국 선수들 많이 또 바이러스 감기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쵸. 프랑스 같은 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그런데 그 아닌 게 아니라 감기가 좀 많이 돌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괜찮았어.
저희 많이 아팠어요. 저도 한 번 아팠거든요. 진짜? 네, 가서. 아니 저 소시적인 운동들도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고래? 아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아파본 적이. 당신도 뭐 초등학교 때 운동 좀 했잖아. 네, 초등학교 때 운동했죠. 네. 아니 이상한 운동들을 했네. 알고 보니까 효과가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드컵도 끝났고 어떤 이야기를 이제 위원님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르헨티나 넥타이를 해봤잖아. 내가 아르헨티나 넥타이를. 제가 이런 그 패션에 약간 좀 얘들은, 저 이미 아까 보고 있었는데 언제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려면 이 정도 좀 센스와 그러네요. 준비 의식은 있어야 네. 되는 거야. 전 이거 아니, 아르헨티나 색깔로. 아 그런 거야? 근데 그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더 마이너스야. 지금. 위원님 그 넥타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12년을 갈고 다듬은 넥타이예요. 아 기다리셨군요. 이게 남아공에서 산 거야. 여기 월드컵 로고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아르헨티나를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했을 때 그때 좀 써봤고, 네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비장의 무기로 간직했던 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드디어. 예, 네. 예, 요 적어도 한 1월 정도까지는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결승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뭐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도 하긴 할 거지만 사실 이제는 대표팀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그 주제는 뭐 나중에 또 아르헨티나의 이 메시 얘기도 할 거지만 첫 번째 주제는 이 대한민국 대표팀 벤투가 떠났습니다. 이거 좀 먹어도 네, 되지? 드세요. 제가 천천히 드세요. 맛있어 보이네. 네, 네. 벤투가 떠났는데 이제 벤투 다음은 누구냐? 지금 뭐 여기저기 뭐 국내 감독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뭐 협회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역시. 아니, 근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왜 여기 주제가 막 격조가 높아지냐? 좀 세지죠. 아니 저 이 음험하고 저 음침하고 음흉한 방에서 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아니 오히려 약간 이런 그 밀실 같은 분위기에서 야, 다음에 누구 뽑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쵸. 약간 논의가 돼야 될것 않을까.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벤투 감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도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쭉 했었던 나는 그런 뭐 기억인데. 긍정적이었다가 네. 좀 약간 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비판도 했었어요 실제로. 나는 긍정과 부정을 아주 초창기부터 하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네. 그런 행보지. 네. 근데 그 벤투 감독의 어떤 그때 우리가 카타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도적인 축구라고 하나요? 그 능동적인 축구 그런 축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벤투 감독이 떠나고 나서 그런 축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또 새로운 감독이 오면 또 그런 축구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감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한 군데 방송에서 약간 했던 취지의 얘기긴 한데 한국 돌아온 다음에 네. 일단 저의 1번 조건은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지도를 제공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거는 최근에 뭐 어디서도 내가 보긴 했는데 어떤 선수분이 뭐 선수들의 의견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 이제 심하게 해석될 경우에는 아니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잖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선수가 누가 뽑힐지 모르는데 모르죠. 네. 누가 뽑힐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선수들이 역으로 새 감독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지나치게 해석될 여지가 조금 있지만 그런데 기본 취지 자체는 내가 하려는 말과도 약간은 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표팀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뭐 김민재, 이강인 등등 그리고 뭐 독일에서 또 뛰는 선수들 뭐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뭐 홍현석 선수라든가 뭐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는 일본보다는 숫자가 좀 적을지언정
수준 있는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그리고 K리그도 사실은 이제 K리그도 이제 요즘은 또 가면 갈수록 젊은 감독 코치들의 이제 공부 역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또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유럽 축구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죠. 유럽 축구 많이 보고 예전 같은 정보의 장벽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들이 이제 외국의 어떤 전술에 관한 컬럼이라든가 기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예전보다는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자, 이 선수들이 봤을 때 새로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영 어긋나 버리면 그러면 이 팀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감독이 이제 신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말 나오게 돼 있고 네. 그게 이제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뭐 가장 좀 극단적인 예지만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슈틸리케 감독 본인도 그렇고 당시에 동행했던 아르무아 코치도 그렇고 선수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했거든. 그건 우리 취재를 직접 했던 또 류청 기자가 잘 알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죠. 선수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유럽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유럽의 수준이 이 정도의 서포트는 유럽 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팀인데 어떻게 이 정도의 서포트를 제공하느냐, 말씀하신 이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지지를 많이 잃었던 네, 거죠. 지지를 선수들한테.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아르무아 코치 같은 경우에 뭐 하는지 모르겠는 코치. 그러니까 뭐 실제로 트레이닝장에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벤투 감독이 그 선임 과정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코치진의 구성과 양과 질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뛰어났죠. 그러니까 선임하는 입장에서도 슈틸리케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가장 양질의 코치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거기서 가점이 많이 됐었거든. 가산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또 선임을 하더라도 결국은 선수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선수들의 입으로부터 진짜 우리 류청 선생 말씀대로 이런 건 요즘 어디 가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선수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감독의 축구 철학이 뭐 능동적이든 주도적이든 그거는 그걸 일단 두 번째. 떠나서 가장 베이스라인은 예, 뭐냐? 음.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감독과 코치진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역시 어느 정도 사단의 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아마 선임할 때도 결국 이제 코치진을 또 어떻게 네. 꾸릴 수 있느냐도 그러니까 또 벤투 감독이 해놓고 간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 벤투 감독이 이만큼을 해놨는데 물론 김판곤 위원장 전 위원장의 아주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좋은 멘트가 있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벤투 감독이 정말 뭐 세계 최정상급의 뭐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탠다드 클래스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김판곤 위원장이 하신 적이 있어요. 스탠다드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엑설런트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뭐 우주 클래스, 뭐 월드 클래스는 아닐지 몰라도 벤투 감독 뭐 알다시피 하락의 또 커리어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 정도면 유럽 전체에서 세계 축구에서 평균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는 한 수준이고 그에 또 부합하는 코치진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제 이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벤투 감독이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새로 오는 감독이 스탠다드 미만이 와버리면 바로 지금 아마 대표팀이 아까 내가 누가 뽑힐지 모른다고 말은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월드컵에 했던 선수들과의 어느 정도는 또 연속성이 있을 텐데 당장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미만으로 가면은 거기서부터 뭐 문제가 발생하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스타일이나 일단 커리어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고려 사항이고 일단 첫 번째는 선수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수준이 오면 안 된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감독을 데리고 오려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금액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는 협회 측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 그 정도 근데 금액 정도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투자냐 비용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좋은 사단을 사실 사단을 쓴 건 처음이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사단을 쓰긴 했지만 사실 히딩크 감독이 이거보다 덩치가 훨씬 적은 정도의 사단이었었고 근데 이게 사단이 말씀하신 저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봤을 때 돈을 좀 더 많이 쓰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가 돼서 예산을 더 불리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이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지금 뭐 나온 게 없죠. 그쵸. 지금은 없고 대략적으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국내파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비싸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왔냐에 따라서 비싼 거 싸고 아니겠습니까? 5억을 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5억이나 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억을 쓰더라도 합리적이네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면 팬들이나 우리 살림이 이번에 1,500억이 예산이라는데 저는 그 정도 못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류 선생이 또 중요한 측면 지적해 준 게 예를 들어 50억 어치의 지도자를 데려와도 그 지도자로 인해서 더 많은 마케팅 수익 내지는 뭐 입장 수익 내지는 월드컵에서 잘하면 또 그만큼 상금도 있는 거니까 향후에 더 큰 값어치를 우리가 얻어들일 수 있다면 그 50억이 궁극적으로는 아깝지 않게 될 것이요. 뭐 10억만 쓰더라도 이제 계속 욕 먹고 관중 떨어지고 뭐 스폰서 급감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면 10억도 아깝게 되겠지. 아무래도 또 이제 아시안컵도 있고 이전과 다르게 또 아시안컵에 대한 중요성 또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 좋은 감독이 와서 또 그런 대회도 또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물론 지금 이제 류 선생이나 나나 투자 대비 나중에 거둬들일 게 괜찮으면 뭐 큰 투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나는 뭐 대한축구협회 뭐 그런 거에 없는 아니요, 사람이지만 제가 대한축구협회 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유명무실을 해줘서 사실상 그 부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서에 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 정보전략소위원회 네네네. 거기가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제가 맡은 거는 거절할 수 없는 홍명보 당시 전무이사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전화를 이제 해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이신가 했는데 이제 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에 뭐 우리가 다양하게 좀 위원회를 많이 둘 예정인데 좀 하시죠. 내 성대모사가 좀 잘 되는 거죠. 약간 느낌 왔어. 일단 한번 여기 차셔야 돼요. 홍명보 감독 하시려면 일단 차고 시작하셔야 돼요. 인터내셔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대모사까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판곤 위원장에게 이제 제가 좋은 인상 같은 거를 많이 받은 거는 모든 일을 할 때 일 처리에 있어서 항상 이거를 기록화하고 이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데 이게 약간은 조금 시간이 좀 약간 소요되고 좀 귀찮은 작업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가 일반 대기업 기업체라든가 좀 축구계 외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 축구 협회 내의 업무들에도 많이 적용을 시켰다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감히 평가를 하고 있고, 요즘 시대에 진짜 여러 가지 정신에 부합하거든. 나중에 뭐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왜 나는 떨어지고 쟤는 붙었냐, 그쵸. 그런 걸 하더라도 그게 다 전체 과정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난 김판곤 위원장의 그 당시 여러 가지 했던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곁눈질로도 보고 직접 간접적으로 조금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상당히 리스펙트하는 게 있죠. 네. 그 어떤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밀하고 뭔가 좀 세밀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차기 감독 얘기를 이제 해볼 차기 텐데, 감독 얘기로 다시 이어가면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는 약간 이 감독이 그러니까 뭐지 뭐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고려 없이 그냥 이 감독 오면 참 좋겠다라는 감독이 있어요? 나는 네. 전후 상황 고려할래.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김판곤 위원장 얘기를 좀 넘어갔지만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재방송을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뭐 대한축구협회 입장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벤투 정도 선에서 결국은 비용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치가 내 생각에는 벤투호 정도가 최대치가 될 것 같고 그것을 확연히 넘어간다든가 그거는 내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뭐 정확히는 뭐 회장님 이하 뭐 그 협회 간부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벤투 감독 정도에게 쓴 비용 정도가 거의 맥스일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랐다든지. 네. 그 코치를 한 명 덜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쓰는 비용이 그런데 이제 그 비용에 맞추려면 아까 이제 김판곤 위원장의 스탠다드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거에 맞춰줄 맞출 수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세계 축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감독은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오지 오지 않지. 않죠. 다른 국가들은 그래야 되겠죠. 아니 국가대표 감독도 있지만은 클럽 클럽도 감독이 있고. 요즘은 또 클럽이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 아주 뭐 정말 상위권의 사람 제외하면 클럽 감독들이 돈을 더 버는 그런 세상이니까 국가대표 감독 굳이 뭐 아시아까지 가서 국가대표 감독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벤투 정도 레벨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실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후에는 약간 흠이 발생해야 돼요. 사실 히딩크 감독도 그렇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흠이 발생했던 분이거든. 네. 그 전에 바로 했었죠. 쭉 승승장구했던 네. 분은 아니거든. 살짝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야지만 내가 다시 한국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아시아 한국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라서야 되겠다. 절치구심. 약간 이런 느낌, 공포중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이제 그거에 성공해서 지금 간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은 혹은 한 두 번 정도는 뭔가 꺾임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예를 들어 그룹이 있다면 가급적 너무 나이 든 분보다는 이건 나도 지금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저 나이 든 분들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저는 이따 뭐 얘기 또 할지 모르지만 저는 펠레도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펙트하지만 그 아까 말한 그 선수들에 대한 만족도 부분 요게 있잖아. 근데 이게 되려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요즘 트렌드에 좀 능통한 그러니까 이제 뭐 공격 축구를 추구하느냐 뭐 수비를 추구하느냐 그거는 또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공격이 됐든 수비가 됐든 요즘 지도법과 요즘 전술과 요즘 훈련법과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그러려면은 아주 나이 든 분보다는 그래도 좀 70년대 생이나 혹은 80년대 초까지 정도는 젊은 편 아닐까 싶은데 40대에서 50대 초반?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좀 젊은 편이면 좋겠고 그리고 벤투 감독도 벤투 감독이 4년 전 왔을 때 나이로 하면은 아마 40대 거의 말 정도 69년생이니까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면은 4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40대 후반 내지 거의 뭐 50 다된. 그러니까 연령도 어떻게 보면 그 김판곤 위원장이 말한 그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계속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스탠다드 연령인 것 같아요. 40대에서 뭐 많으면 한 50대 초반 정도까지. 그 정도가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좀 익숙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 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많이 내세웠잖아. 뭐 메이저 뭐 국가대항전에 나가야 된다. 뭐 나갔으면 최소한 한 조별리그 통과 정도는 해봤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성적들. 내 생각에는 지금 요즘 시대에 그것 따지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지 않나. 그러니까 리오넬 스칼로니가 사실은 아니 지금 코파 아메리카 피날리시마 월드컵까지 지금 3연타로 지금 트로피를 들고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국 감독이니까 조금 다른 의미는 있더라도 그 사실은 뭐 성공적인 국가대표 감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뭐 과거에 뭐 어디를 뭘 했고 뭘 그거는 그렇게 지금은 큰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근에 유럽 여러 각 리그에서 경질된 감독들이 많아. 많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한 이번만 경질이 아니라 이전 클럽에서도 또 경질돼서 네. 뭐 어디 하다가 또 경질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사실 약간 이거는 흠이 있는 거거든. 흠이 있고 그리고 최근 경질된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대체로 뭐 한 70년생 그 전후로 그렇게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제바스티안 회네스 같은 사람은 상당히 젊은 사람이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의 국가대표팀에 관심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으나 잘 찾아보면은 사실은 요런 그룹 안에서 뭔가 근자까지 클럽 감독들을 하다가 그 이전에 격찬받은 시절도 있는데 최근에는 흠이 생겼고 살짝 힘든 분들. 지금 당장에. 약간 조금 이제 그리고 국가대표 같은 걸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흥미를 느끼고 도전할지도 모르는 이제 뭐 안면 말고 뭐 찔러는 볼 수 있잖아. 다. 말씀하신 계속 이유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흥미 있고 국가대표에 흥미가 있고 그냥 그만큼 제가 어쨌든 국가대표 감독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매물이 지금 있는데 한 번에 월드컵 큰 대회가 지나갔으니까 이 타이밍을 또 우리로서는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살 게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다 뽑아가고 나서 그러니까요. 남는 걸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유럽 클럽 쪽 위주로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지. 멕시코의 타타 마르티노 같은. 근데 그런 분은 좀 비추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멕시코에서도 이번에 성공한 게 아니지. 실패했죠. 네, 실패한 거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이제 약간 현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구식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 전술의 내용은 봐야 돼. 그런데 아까 말한 그 국가대표 경력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강조하면은 그 똑같은 경질이라도 국가대표에서 경질된 사람들 위주로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좀 넓게 생각해야 된다. 클럽에서 경질된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유형을 찾아보면은 사실 후보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감독들이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벤투 감독에게 4년을 맡겼다. 전임 감독에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감독을 그렇게 휙휙 막 갈아치우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은 좀 개선이 됐지만 한때 예전에 중동 국가들이 정말 뭐 감독 뭐 몇 달 만에 갈아치우고 막 1년에 감독 3명 막 2년에 막 4명 막 그쵸. 그런 시기들을 중동 국가들이 많이 보낸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렇게까지 존중하지 않고 시간을 안 주는 곳에는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벤투 감독에게 4년을 이제 맡긴 이 이력서가 괜찮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거는 뭐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월드컵이 어쨌든 이제 48개국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간다. 본선은 가는 매우 높아졌죠. 매우 본선은 100%라는 거 없는 거니까. 아이, 가야지. 이건 가는 거야. 가는 거지. 이거에서 만약에 8.8과 3분의 1장 정도 되거든. 그 3분의 1은 그 차점 팀들끼리 대륙 플레이오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시아가 아마 8과 3분의 1장 정도 될 텐데 여기서 못 든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마 오는 어떤 지도자가 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오면 기본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내가 갈 수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 팀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안컵 같은 게 더 중요해진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는 게 나 어렸을 때부터 그대들 뭐 어린 시절부터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는 게 모든 대회를 다 그냥 싸발라 먹었거든. 맞아요. 다른 건 대회도 아니야 거죠. 정말. 월드컵 지역 예선 아니면은 메달 따는 대회 뭐 대한민국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컵을 등한시하고 이제 이건 월드컵과도 관계 없는 대회, 메달도 없는 대회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안컵 같은 게 이제 약간 등한시가 되는 건데 그 월드컵 지역 예선의 중요성보다는
이제는 계속 그거는 이제 발전하는 팀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제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정말 트로피가 걸리는 대회는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우리 일반 대중 국민들도 아시안컵을 앞으로는 점점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예선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시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생각하는 감독 있나요? 생각하는 감독은 저도 어쨌든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사단의 힘이 좀 느껴지는 감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 없이 뭔가 약간 임시방편으로 좀 새롭게 코치진을 꾸리는 감독이 과연 선수들의 만족을 줄 만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벤투 감독이 좋은 지도를 4년 동안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들과 함께 꽤 다양한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바른 지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능동적인 축구를 그래도 하는 감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얘기가 나왔던 아시아 지역 예선과 관련된 이유들도 있지만 아시안컵과 아시아 지역 예선을 봤을 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는 난이도가 그래도 꽤 쉬워졌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저는 벤투 감독이 이전에 능동적인 축구와 빠른 전환을 입히고자 4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와 너무 상반되는 스타일의 감독이 오게 될 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수들의 지지나 혹은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높은 확률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능동적인 축구를 했던 스타일이 그래도 이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웬만하면 비슷한 스타일이 좀 공유되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좀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도 있어요. 어쨌든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벤투 감독의 기간 동안 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엄청 인기를 끈 선수들 덕분에 관중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축구 자체를 어쨌든 우리가 재밌게 풀었고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큰 부침 없이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을 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든 우리가 현장의 팬들을 다 열광케 만들고 매진과 같은 사례들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이유에서 좀 우리가 능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동안 저 U자 빌드업하고 이제 맞아요. 네. 골 못 터뜨리고 뭐 그런 초반에. 그런다는 초반에.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게 매번 좋았던 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마다 스타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전 감독의 스타일을 계속 승계해서 좀 대표팀의 스타일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선수가 제일 중요하고 연령대가 또 4년 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맡아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간다고 해도 만 나이로 34살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거고 김민재 선수와 이제 황인범 선수는 30대 초반으로 갈 테니까 팀 색깔은 달라지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재, 황인범이 저 30대 초반까지 되나? 왜냐면 27살이니까요 지금. 네, 지금 이 선수들이 맞아요. 만 서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동갑이라서. 나이가 아마 될 거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그래서 저는 다 비슷한데 저도 무조건 사단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거는 진짜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못 맞추는 감독을 이제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K리그에서도 강한 팀들은 분업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대표팀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왔으니까 누가 와야지 이런 감독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팀 수준으로 가면 연령대가 엄청 높아집니다. 요아임 레브 선생님께서 62세시고요. 페르난드 산투스는 68세. 그리고 아주 잘하지만 항상 문제가 있는 바이드 할릴로지치 감독은 70세세요. 그리고 이제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은 여전히 청년이지만 엄청 연령이 높으신 67세. 근데 대표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런 애고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게 좀 맞는데 연령이 조금 높지만 하제니틀 감독 같은 좋은 축구를 하려고 했지만 뭔가 가슴 아프게 떠나왔던 이런 감독들. 다만 하제니틀 감독은 아주 최근까지도 그죠. 빅리그였기 빅리그였어요. 때문에 비용 문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마 여전히 비용은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이분이 감독을 계속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리까리한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감독 같은 분들. 비라스 보아스 감독이 포르투갈 감독 하마평이 있기는 그죠. 한데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르세유 이후에 거의 뭐 인터뷰 할 때마다 나는 뭐 지금은 당장 관심이 없다. 근데 이분이 저는 좀 하는 게 벤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벤투보다 경력이 더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왔었어요. 선수 경력은 뭐 네, 선수 경력은 말도 안 되지만 네. 이 아시아에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상하이 상강의 기틀을 그래도 닦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최근에
마르세유를 그만둔 것이 21년 2월이기 때문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돌고 계십니다. 1년이 뭐야? 2년 가까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9월, 10월, 11월에 그만둔 감독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2월쯤 된 사람이 오히려 더 목마를 수도 있죠. 목마르죠. 만약에 강등을 꿈꾸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니까 국내파 감독은 아닌가 봐요. 말씀하시는 게 네. 꼭 그렇진 않은데요. 그 국내파 감독도 아까 말한 그 베이스라인 선수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선수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국내파 감독이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사실은 요즘은 우리 지도자들도 점점 이제 연령이 젊어질수록 예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네. 또 자기가 또 노력해서 정말 공부를 나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조차도 아까 말한 그 유럽 클럽에서 이미 뛰고 있는 선수들 이들의 눈높이에는 어떨지 약간 미지수는 분명히 있긴 네. 있으나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감독의 조건은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않은 감독이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감독이냐 그렇지 않은 네, 감독이냐 네. 여기가 사실은 이 중요한 건데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국인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선수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확률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외국인 확률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인 내 생각이 내국인은 무조건 안 돼. 그거는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내파의 감독들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들 아니면 지금은 또 보는 팬들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최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을 해야 된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있으신 국내 감독들보다는 젊은 감독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이가 있는 국내 감독들은 앞으로 이제 안 만나고 살. 아니, 의전하시는 그건 알지만 아니, 방송은 추상같이 해야죠. 뭐 이제 국가대표에 가까운 감독들이 이렇게 뭐 생각해보고 하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내파에서 어디가 나이가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나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국내로 했을 때 결국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부합하는 감독을 선임한다면 파격적인 어떤 그 선임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네. 젊은 감독의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뽑는다고 하면 사실 이건 둘 다의 도전이기 때문에 되게 파격적인 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국가대표에 원래 가까웠던 감독들이 선임이 된다면 아마 분명히 비판의 이야기도 거셀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파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해외파가 아니고 또 다른 국내파다? 그러면 파격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감독을 뽑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선택은 유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이라고 해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 발표가 나야 되는 건가요? 그 발표는 3월에 A 매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한 2월 하순 내는 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걸 건너뛸 수는 없고. 네. 그 프로세스를 잘하는 게 그 결과 이상으로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감독이든 어쨌든 선임이 된 다음에 또 뭐 선수들을 향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김판곤 위원장 또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또 뭐 모든 거를 다 밝히고 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솔직하게 또 공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도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선임한 측에서 이제 그런 걸 해줘야 그 선임에 의해서 이제 임명된 감독도 초반에
뭔가 일을 해나가기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벤투 감독도 처음 부임됐을 때 기대된다라는 반응보다는 경력이 좀 아쉽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마지막 클럽이 너무 안 좋았었죠. 너무 꼬라박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김판곤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감독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우려를 받는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서도 그런데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납득되게끔 근거를 달아서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요. 거기서 벤투 감독이 약간 상당한 지원군을 네. 업고 출발할 수가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실이 없는데 말만 샤바샤바 잘하는 거는 나 정말 싫어하는데 그 내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그 뭐 상투적인 저 재미없는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차기 감독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뭐 이런 감독이 필요하다. 근데 뭐, 여기 형들이 있어서 그러니 사장이 있어서 그러니 얘는 왜 말이 없니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막 스티븐 제라드 이런 거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제라드 얘기 못하겠네. 스티븐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 지금 쉬고 있거든요. 스티븐 제라드님은 기용이 안 맞을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분은 80년생인데? CF도 찍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기용 안 맞아. 아직 제라드의 지도력이 의구심이 왜 말을 안 해? 끼어들면서 말해야지. 말 별로 안 했나? 이 싸움은 not over yet. 약간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공감이 돼서 그래. 근데 위원님하고 뒷담화를 처음 한 건가요? 완전 처음이죠. 사실 위원님하고 뒷담화를 하면 저희가 약간 경청하는 애가 듣게 되는 분이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메시가 가장 우수하고 탁월하고 그런 건 맞아. 나도 인정. 그리고 모스트 테크니컬 플레이어도 메시야. 정말 솔직히 말하면 메시에게 월드컵 트로피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한 1인이에요. 펠레라고 여전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존중과 일리가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우리가 생각은 이건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호날두 몇 이냐를 안 물어봐? 호날두 아니 호날두 몇 인냐를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날두는 네.